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프라이데이. 잭디 특공대장 EJ PD와 함께 우리 특공대원들 모두 돌격 앞으로 시사 특공대. 네, 뭐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북한과 관련해서 대북 관련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저께였나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청와대 사의를 전달했죠.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자, 이게 후임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로 1시간 전에 뜬 뉴스를 보니까 바로 김태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냈던 이인영 전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이인영 의원 정치인인데 통일부 장관이 되면 어떤 식으로 또 북핵 관련된 해법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전대협 1기 의장이네요. 전대협 1기 의장 출신. 90년대 중반에 민주화 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었겠군요. 그렇다면 저서가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이 나의 꿈 나의 노래라는 책도 뭐 한 권 내셨네요.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유력 후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는데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인영 의원의 꿈, 전 원내대표까지 지낸 우리 민주당의 중진으로서 이인영의 꿈, 이인영의 꿈, 이인영의 꿈, 이인영의 꿈, 일기예보가 부릅니다. 제 마음 같네요. 우리 특공대원들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한 곳만 보는 걸까? 잭디는 오직 특공대원들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특공대 돌격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신나는 노래로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간만에 가요 발라드 일기예보 이인영의 꿈, 이인영의 꿈, 이인영의 꿈, 이인영 의원의 꿈, 이인영의 꿈, 이인영의 꿈, 이인영의 꿈. 생각난 대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뭐 22세기형 선곡 스타일이죠. 노래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샵 1035 50원 100원으로 자신만의 감상을 막 보내고 있어요. 서정혜님께서는 인형의 꿈이 길 위에서 흘러나올 때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선배가 떠오르네요. 갑자기 추억 소환. 이렇게 서정적인 얘기를 한 분도 있고요. 우리 상병이죠. 유성환 상병 우리 특공대원은 노래 가사처럼 북한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그리고 노래 가사가 마치 남과 북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한 걸음 뒤에 내가 있는데 왜 안 불러주냐. 또 이런 또 얘기가 있네. 우리 특공대원님들의 노래 해석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발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 특공대원님들 모두 후임으로 올 통일부 장관에게 응원해 줍시다. 아마 무척 힘든 자리에 무척 힘든 시기에 무척 힘든 미션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잭디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샵 1035 50원 100원으로 문자로 입대 신청 가능하고요. 넋두리 연애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고릴라 유튜브로도 지금 보는 라디오가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손을 흔들었고요. 윙크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광고 듣고 돌아와서 뉴스들 다른 것도 훑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Wait a minute.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몇 가지 뉴스들 한번 여러분께 살펴봐 드리죠. 먼저 코로나19 상황 한번 살펴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0시 기준이죠. 어제 자정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해서 49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금 12,531명입니다. 전날 50명대가 됐었죠. 그러다가 또 약간 줄었는데 뭐 줄었다 늘었다를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미미한 숫자로 지금 폭입니다. 이 40명 후반대, 50명 초반대 지금 수도권 대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무증상 감염자가 빙산의 일각처럼 많을 수 있다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 아시죠? 마스크 잘 쓰시고요. 손 자주 씻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일단 열심히 해봅시다. 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로 예고돼 있었던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이유가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기다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여야에 다시 한번 원구성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답니다. 빨리 돌아옵시다.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PD는 방송국에, 국회의원들은 어디? 여의도 국회에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다 건너 미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분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볼턴이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 책을 냈습니다. 출간을 앞두고 뭐 책도 팔아야 되고 또 자기 존재감도 부각시켜야 되고 하니까 이런저런 인터뷰도 하고 글도 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위기에 취해서 서로를 막 지켜주다가 결국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낚였고 그 결과 미국에서 김정은 정권을 정당화해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아주 비판적인 내용을 썼군요. 게다가 그 지난해 6월 감동적이었던 판문점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재선을 위한 사진 찍기용 행사였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역시 트위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친 볼턴이 북미 관계를 형편없이 후퇴시켰다. 이 볼턴 전 보좌관이 선핵 폐기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을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내세우는 바람에 김 위원장이 김정은이 미사일처럼 화를 내서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볼턴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지경입니다.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그냥 진짜. 그래서 티아라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 때문에 미쳐. 특공대원 박연민님께서 자 이런 얘기하다가 마이클 볼튼 노래 튼다에 한 표. 땡 틀렸습니다. 볼튼 때문에 미치겠다. 트럼프 때문에 미치겠다. 볼튼. 특공대원 이선희님께서 모셨던 분을 대놓고 까는 볼턴이나 본인이 신임하고 임명했던 조력자를 미친 볼턴이라고 하는 트럼프나 독인 객인이다. 김정숙 대원님, 직디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뭐 해먹나 고민 중이네요. 밥하기 싫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원님, 김정숙 대원님, 오늘 저녁은 뭐 간단하게 카레 어떻습니까? 그냥 다 같이 넣고 끓여버리는 거 건강에도 좋잖아요.
티아라의 노래 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미쳐. 아유, 우리 특공 대원님들 때문에 제가 미치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 시간에 또 이 막 그냥 막 무작정 걸려오는 전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난 더 미칠 것 같아. 오늘은 안 걸려오나요? 자, 그래요. 오늘 전화 안 걸리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남측의 대북 특사 파견을 전격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것도 참 저는 기분이 나빴어. 어쨌든 간에 특사 얘기가 나온 김에 본인 스스로 내가 한번 가보겠다. 대북 특사를 자처했던 분이 계시죠. 이분과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걸어보죠, 뭐 오늘은.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 대표입니다. 대북 특사를 우리 안 대표님께서 원한다면 내가 직접 한번 가보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특사로 가겠다고 하자마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더라고요. 민망하셨겠어요. 현재는 그럼 그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좀 화가 나고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예, 뭐 글쎄요. 만약에 정부에서 여전히 우리 대표님을 특사로 한번 모시겠다, 북한에 갔다 오시라고 한다면? 저보고 가라고 하던가요? 아니 뭐 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가요? 만약에 네. if. 네, 이 if죠, 가정법. 네. 그것은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렇네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그 발언을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반응이 안철수 대표가 대북 특사로 좀 뜬금없잖아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동안 이 북한 관련해서는 딱히 뭔가 이런 그 실적을 내거나 보여주신 게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실망입니다. 어? 없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지난 대선 유세 때 제가 엄청난 어록을 남겼습니다. 뭐죠? 뭐 기억이 안 나요. 들어보세요. 오랜만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오랜만에 샤우팅 들어보네요. 아이고. 예. 목구멍 엄청 따갑네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게 제가 2017년에 했던 말인데 지금 상황에 딱 어울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매우 어울립니다. 그 말만큼 아주 그냥 찰떡처럼 그냥 아주 딱 떨어지네요. 김정은은 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김정은이 아니고요, 김여정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김여정도 저를 두려워할 겁니다. 일단 그 나이로 봐도 제가 3,000뻘 되고요. 네. 저는 그 42.19 김여정의 마라톤 또한 완주를 했고요. 그 정식으로 정부에 요청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정부랑 별로 안 친합니다. 제익 대리님이 정부에 슬쩍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동생이랑 이름이 똑같다는 거 빼고는 정부에 딱히 연출이 없어갖고. 정말 아쉽네요. 아쉬운 거 맞으시죠? 뭐 아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알겠습니다. 하하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끝으로 하실 말씀이라도. 예,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폭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에 맞서 싸우는 우리 의료진의 안전 반드시 보장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네. 이 시점에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자 누굽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실 때 사실 안 대표님이 제일 멋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어떠셨습니까? 기가 막히게 똑같죠? 우리 안윤상 씨였고요.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Now this is 시사 특공대 2부로 넘어갑니다. 듣고 계신 노래 Doctor Doctor로 유명한 그 로버트 팔머의 노래입니다. Simply Irresistible.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12시에 만나는 시사 엔터테이너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청취자님들께 경례 특공.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Welcome to the party.
Welcome to the party. Welcome to 시사 특공대 샵 1035 샵 1035 50원 100원으로요. 여러분들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아깝서 많은 뉴스들과 또 우리 안철수 대표하고 전화 연결하는 바람에 문자를 많이 소개를 못 해드려서 천천히 여유 있게 우리 대원님들과 소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경수 대원. 잭디하이, 제카, 또 펭수처럼 인사를 했네요. 3부 끝나고 나오는 그 시그널 중에서 느릿느릿한 템포로 이제 이게 실수, 이제 이게 실수 요것만 계속 무한반복하는 시그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이거 수능 금지곡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프로그램을 새로 맡거나 뭐 개편할 때 이 로고나 시그널 또 뭐 배경음악 BG 같은 거 바꾸면서 항상 포인트를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나, 두 개도 생각 안 해요. 이번에 시사특공대를 만들면서 꽂혔던 거는 중독이었습니다. 중독. 최대한 그냥 너 머리에서 이렇게 맴맴 돌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정윤 PD님 요 그 후 시그널 한번 살짝 깔아봐 주세요. 쭉 깔면서 우리 한번 그 얼마나 우리 대원들이 중독돼 있나 한번 봅시다. 몽롱해요. 눈 감고 듣다 보면 정신이 한 반쯤. 이빨 시작부터. 실수 이제 이게 실수. 왜 몽롱하죠? 그렇습니다. 김양수님, 잭디 다리 수술하고 오늘 씹밥 풀러 병원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제 이게 실수. 날은 덥고 다리는 불편하고 마음은 답답하고 특공대 시원한 커피 한 잔 하고 싶은 날이네요. 향수님께 몽롱한 느낌으로 커피 컵 하나 날려드릴게요. 김기대 감독님 준비됐습니까? 저는 준비됐습니다. 우리 향수님께 커피 컵 이렇게 날려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스태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관계로 이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 0929님 특공대장님 7월 4일 생활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첫 필기시험 도전하는 청취자입니다. 계속 인강 듣고 있다가 12시 5분에 딱 정지시켜놓고 시사특공대 시청 청취 중입니다. 한 번에 딱 보라고 잘 보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0929 수험생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필기시험 도전하는 이 대원님께 제가 기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시험 잘 보십시오. 잭디의 행운 중에서 104분의 1 정도 드릴게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104분의 1. 굉장한 겁니다. 김지성 대원 2006년 203 특공여단 병장 전역 후 시사특공대 제2대 신고합니다. 특공. 오늘 이동하면서 팟캐스트로 오전 종일 듣다가 다시 또 생방송 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 한 5시간 동안 제 목소리 듣고 있다는 얘기인데 괜찮습니까? 저도 30분 이상은 힘들거든요. 제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그래요. 요 문자는 제가 오늘 꼭 광고 나가기 전에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작가님들도 귀 쫑긋해서 들어보세요. 1121 대원입니다. 1121. 잭디 형님 정치쇼 진행하실 때보다 듣던 애청자입니다. 어제 보내주신 바이라민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3살 나이에 8살, 5살 딸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라디오 작가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보다 사랑을 쫓아 일찍 장가들어서 나 이 표현 너무 웃긴다. 꿈보다 사랑을 쫓아 일찍 장가를 들어서 꿈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와이프님께서 지금 일을 해주고 계셔서 늦게라도 한번 제 꿈 라디오 작가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 상담도 해주신다길래 몇 자 적어 보내봅니다. 월요일부터 출장지 나왔다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일주일 내내 출장지에 계셨구나. 오늘 집으로 복귀하는데 아이들 생각하면 또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신나지만 와이프를 생각하니 추가 근무를 해야 되나 싶네요. 막 이런 거 방송 보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가정이 화목하군요. 알겠습니다. 1121님이 고민 보내줬는데 이게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입니까? 그렇죠? 일단 애가 둘이에요. 8살, 5살이 애가 있고 지금 추가 근무를 생각할 만큼 지금 와이프한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섭다는 뜻이죠. 집에 있는 내무부 장관이. 그런데 본인의 진짜 꿈은 라디오 작가였다. 33살에. 백은혜 작가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결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1121 대원님께서 백은혜 작가님께서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라고 이 일 지금 4반세기 동안 하신 분이 저 밖에 계시거든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1121님 대원님께서 한번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저희 그 시사특공대 게시판으로 문자도 좋고 다 좋아요. 길게 보낼 수 있으니까 한번 시사특공대 오프닝 원고를 짧게 한번 써보세요. 제가 한번 그걸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111 대원님 너무 그 아내분 무서워 추가 근무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우리 그 다른 작가분들이 PD님 이분이 잘 쓰면요 취업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고 약간 위기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에이 그렇게까지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자 어쨌든 요 정도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불타는 금요일 오늘 두 분과 함께 뜨거운 이슈를 더욱더 뜨겁게 불태워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광고 특공대 돌격. 네? 너 작전명이 뭐냐? 뭔가 될 것 같은 Friday night. Do it, do it, do it right. 뭔가 될 것 같은 Friday night. 작전명 Friday Night 불타는 금요일 시사특공대 금요일 2부 3부입니다. 뜨거운 이슈를 더욱 불태우는 시간이죠. Burning Friday 불타는 금요일 박순봉 기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습니까, 손정혜 아이, 변호사님? 뭔가 화사한 지금 네. 요게 지금 그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화사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항상 뭐 이재 PD님 화사하셨는데 오늘 앞에도 화사하고요. 불타는 금요일 기분 제가 좋습니다. 너무 티만 입고 다녀가지고 아내분이 매칭해 주신 거예요? 네 위에 하나 더 입어라 이렇게 아. 강한 제안을 해서 그 아내는 팁니다. 아내는 국회 출입하잖아요. 네. 한번 그 재킷 벗고 국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별일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벗어요? 더운데. 여기에서 입고 왔습니다. 우리 국회에 조금의 그 여유와 유머와 이 좀 자유로움과 다양성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왜 다 똑같은 색깔의 옷으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김준일 대표 항상 세 분 콤비가 참 좋은데 오늘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휴가를 갔습니다. 부럽네요. 이런 문화가 정착돼야 돼요. 네, 잘 다녀오세요.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팩트 체크하시고 계실 거예요. 네. 우리 뭐 김준일 대표는 워낙 코로나19 관련된 방역 수칙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잘 다녀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이 저 한 주 사이에 지난주에 만나고 북한과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뭐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하고 우리 정부도 그동안 뭐 어떻게 쉬운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든 이제 받아주려고 하다가 네. 이제는 조금 인상이 달라졌어요. 네.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 게 16일이었잖아요. 딱 네. 그날 기준으로 이 온탕에서 냉탕으로 바뀌었다. 딱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에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날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뭐 핵심은 북한한테 대화의 창을 닫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대화를 하자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 16일에 그 일이 딱 터지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한테 큰 충격을 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문 대통령이 이 17일에 긴급하게 외교안보 분야의 원로들 초청해서 만났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도 나지만 국민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에 대해서는 좌절감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측에 대해서 일종의 실망감을 드러낸 겁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입장 표명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느껴지는데 유례 없이 아주 강경한 반응을 내놨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로키 대응이라고 해서 차분하고 절제된 대응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리분별 못하는 행위를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면적으로 기조가 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청와대의 상황 인식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는 바로 참모진 교체예요. 이 문 대통령이 네. 사실은 참모진 교체를 잘 안 합니다. 네네네. 제 기억으로는 여태까지 그냥 교체를 하긴 했었지만 이 경질을 해서 바꾼 경우는 없는데 사실 이번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뭐 시기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교체라고는 하지만 경질에 가깝거든요. 이렇게 참모진을 바꾼 경우가 없고 조금 전에 그 재가를 했죠. 면직안을. 네네. 뭐 그리고 지금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교체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만큼의 분위기인지 몰랐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여권에서는 제대로 보고가 됐었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아무래도 조금 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뭐 했어요 실무진에서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장관급 정도 되면 본인이 임의로 사표를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 그죠? 전에 기자님이. 이미 네. 예, 예. 자기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죠. 얘기가 다 된 뒤에 이 사의를 표하는 거죠. 그렇죠.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자 어쨌든 그 원인을 그럼 살펴보자면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 대북 전단지예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니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라고 하지만 어쨌든 북에서 얘기하기로는 그것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정부에서는 이전에 없던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역시 또 이 원인이 됐던 전단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일종의 북한한테 테러를 열어주겠다 그런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러. 지금 이 정부가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되잖아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북이 문제 삼은 게 대북 전단이었는데 이게 실제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회의적이죠. 그렇지만 그렇죠. 네, 우리 쪽에서는 네, 어찌됐든 간에 북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혹시 이제 도발을 멈추게 될 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요. 그때 우리가 우리는 대북 전단 살포를 확실히 금지했다라고 해주면 북 입장에선 그걸 이유로 그래 너희들이 그걸 했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 멈출게라는 식으로 일종의 테러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아무래도 특히 이 6.25 전쟁 70주년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네요. 이 보수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황이라서 이 정부는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할 겁니다. 법적으로나 아니면 꼭 법적이 아니더라도 손정혜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대북 전단 뭐 지금 엄벌에 처한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가장 이제 우려되는 지역들이 경기도죠. 이제 뭐 파주라든가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지금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 행정명령의 근거는 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위험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위험지역에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걸 위반하면 가태료가 아니라 실제 1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행동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북전단을 살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띄우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현재 지자체 장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포되는 모습이나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그 지역에 사신 주민들의 안전이잖아요. 사실 네, 지금 휴가 가신 우리 대표님 계시는데 지금 네. 그 지역에 휴가 가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뭐 들로 산으로 강가로 계곡으로 많이들 가시는데 결국은 좀 불안감을 국내에 조성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얻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그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듣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그 대북 전단 뭐 비라든지 아니면 뭐 쌀통이든지 뭐든지 이런 거 해보셨거나 아니면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과태료가 아니라 실형 혹은 벌금까지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북한에서 더 적극적인 조치를 했고 그거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면 네, 네. 본인이 한 행동이 일파만파 나비 효과처럼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걸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유럽연합에서도 얘기를 입장을 내놨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남북 연락소 북한이 폭파한 네. 사건을 두고 추가 도발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또 한마디 했네요. 네, 그렇게 EU가 발표한 게 16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 다음 날이죠, 17일에 이 북한의 이 유럽 담당 부상이 담화문을 냈습니다. 이 잠꼬대 같은 소리 한다. 그리고 횡설수설하면서 주제넘게 놀아댔다. 뭐 이런 이게 사실 강경한 표현인지 북한의 원래 그런 특유의 표현인지도 표현인지, 요즘 헷갈리는데, 네. 예. 그리고 또 EU의 행태에 분격하기보다는 안쓰러운 생각만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대북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금 국면의 원인이 북이 아니라 남에 있다는 식으로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비핵화까지 이제 이슈를 이 안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최종적인 이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일 거고, 그 바로 이제 밑에서 실무 책임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던 아니면 최고 참모 볼턴이죠. 네. 국가안보 보좌관 전인데 둘이 지금 또 서로 이 책임감을 놓고 정말
볼썽사납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볼썽사납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서는? 북한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네, 지금 아까 일부에서도 좀 저 전해주셨지만 오프닝에서 미친 얘기했죠. 볼턴이라고 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이 북한이 여태까지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내놓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했는데도 전혀 얘기가 없는데 이게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난해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됐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만약에 북이 입장을 안 냈다라면 그러려니 할 텐데 그때는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네. 불만도 많이 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미국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미국 국무부가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되니까 이 북한이 추가적인 비생산적 행동들을 자제할 걸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남한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언급을 안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의도는 바로 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끝까지 좀 남겨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미국은 11월 대선 있잖아요. 네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개성 내에서 벌어진 이런 일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조금 여력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재선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북한도 물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측을 압박해서 네. 미국이 별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 압박을 해서 남북 관계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하겠다. 그리고 향후에 들어서게 될 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관계를 조금 더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이 일과는 상관없이 이미 이전부터 이 원구성 때문에 지금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비가 된 상황이잖아요. 예. 이 남북 관계 경세 또 이걸 풀려는 그 움직임 덕분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미 이 마비가 되어 있던 국회 정상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이 더 생겼죠. 그렇죠. 국회 발목 잡기가 아니라면 이런 초당적 위기 상황에서 통합당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더 핵심은 통합당 내에서도 좀 회군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안보 위기 상황인데 이 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여당이나 여권 정부를 질책하기에 일종의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이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또 강경 대응을 하자라는 게 그간의 보수 정당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주장을 더 펼칠 수도 있고요. 사실 어떤 의원 한 명 얘기하기로는 너무너무 외통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김현철 장관 그날에 통합당이 있었다라면은 일종의 혼을 내고 네, 그 네. 뒤에 김현철 장관이 사의를 표하는 그런 그림도 사실은 연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놓쳤다 이거죠. 네. 좋은 기회를.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쳤다라는 그런 억울함, 답답함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이 원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까지는 개성 내 일인데 만약에 혹시 좀 더 안 좋은 어떤 도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평도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종류의 일이 끔찍하죠. 벌어진다라고 생각만 해도. 한다면은 그때는 무조건 다 덮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수가 되고 있고 지금 오늘 또 본회의가 취소가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다음 주쯤에는 조금 이제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왜 가만히 있지?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은 무슨 의도라고 보이세요? 가만히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죠. 한 모습도 안 보여요. 11일째 나타나지 않고 있고 마지막 이제 행보가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것이 마지막으로 12일째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김여정 제1부 부부장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 대략들의 관측들은 사실상 김여정 부부장은 입이고 뒤에서 이제 조정하고 승인하는 사람 다 김정은일 것인데 그럼 이렇게 다시 도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대남 공세를 하는 것은 결국은 코로나19랑 겹쳐서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려운 시국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누가 하나 북한을 돌볼 여력이 있는 나라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제재를 풀 수도 없고 사실상 풀 수가 없는 거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모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무역이라든가 국제 통상이라든가 이런 게 정지된 상태에서 버텨낼 수 있는 국가
국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북한인데 이를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될 것인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런 메시지로 공세를 하고 협상을 시작했으나 얻는 것이 없었을 때의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김 여정을 입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의 곤란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것을 끝까지 공세적인 입장을 공격적으로 아예 전환하기보다는 우회해서 뭔가 협상을 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어떤 테러를 우리나라가 해주는 것이 온당하냐 아니면 또다시 이런 도발에 대비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북한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요.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어렵겠어요, 어려운데 거기는. 북한은 진짜 어려운데 어렵다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니들이 잘못했어라고 지금 공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뭐 벌이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딱 오늘 하루만 아마 넘기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너무 말씀에 동감이 되고 특히 그 아까 그 미국 배제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랑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남한을 때리고 그러다가 어떤 대화가 가능한 시점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일종의 대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 놓으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악역을 좀 맡기는 네. 느낌이 있어요. 네. 악역을 맡기고 기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에는 좀 이 대북 관련해 가지고는 좀 좋은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아까 손정인 변호사님도 대북 전단 관련된 뭐 일단 1번으로 그 지금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법적으로도 이거 처벌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많은 청취자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까 특히 실제로 실효성도 별로 없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네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삐라라고 우리 과거에 받았던 걸 보고 생각이 바뀌거나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보를 흡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드라마가 들어가 있고 휴대전화를 쓰고 그러니까요. 있고 무슨 인터넷을 의미가 몰래 쓰고 있다라는 이 현실에서 알 걸 다 아는 북한 주민에게 이 삐라를 통해서 어떤 정보의 공개 투명 이게 정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광고 잠시 들으시고 3부로 이어갈게요. 그 다음 이슈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역시 또 힘이 쫙 빠지는 몽롱한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 3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6월 19일 금요일 생방송으로 두 분의 특공대원과 함께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가 끝났고요. 3부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사 특공대. 네, 이제 시사 특공대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뿐더러 참 이게 시급하게 해결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 관련된 다큐멘터리, 시사 보도 프로그램, 탐사 프로그램,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미스백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이 아동학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 정말 참 짐도 별로 안 들어가 보일 것 같은 그 작은 이 캐리어에 아이를 밀어 넣고 가둬서 죽게 만든 이 엄마 얘기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아이가 목숨 걸고 그 지붕을 타고 탈출해서 산을 돌아다니면서 숨고 이러다가 우리에게 구출된 또 아이도 있었고 이 법무부에서 법률을 좀 손봐서 부모가 자녀 체벌하는 것 자체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세계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 친권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국가예요. 문화적으로 법률 자체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민법이라는 법률 조항 자체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친권의 효력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친권이라는 건 친엄마,
친아빠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권리를 규정을 한 것인데 일단 가장 먼저 친권자 이제 보호 교양 권리 그리고 징계권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거소 지정권, 뭐 재산 관리권,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살지, 얘를 어떻게 보호할지 다 전적으로 친권자의 권리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징계권이 이제 남용이 되었다. 과거 내 자식 내가 혼내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라는 이 멘트의 법률적인 근거가 그 징계권이 되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징계권이 체벌하는 것으로 잘못 악용이 될 요소가 많아서 이 징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아예 삭제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법제 그 개선위원회에서 징계권을 체벌이 아니라 훈육의 개념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소위 이제 체벌금지법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독 이 친권에 대해서 이 범위도 크게 생각하고 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난리가 나가지고 괜찮은가 하고 이웃집에서 얘기하다가 남의 집이라 상관하지 마세요 이러면 바로 돌아서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정서가 있어요.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체벌 금지 관련해서 이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대부분이 보면? 이제 2020년 현재 59국가에서 체벌 조항을 아예 삭제를 했다라는 거고 체벌 자체가 이제 법률로 금지되어 있고요. 옆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이 올해 4월부터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명문화에 대해서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유럽이나 영미계에서는 때리는 것 자체로 그냥 체벌 훈육이 아니라 학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대 금지에 대한 학대법은 다 국가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가 아이를 때려서 훈육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세계적인 추세는 때리는 것 자체는 학대다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흔히 말하는 손찌검, 회초리를 포함해서 육체적으로 체벌하는 것은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미 그 과거가 됐다. 우리나라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애 키우다 보면 뭐 회초리 몇 대, 종아리, 또 손바닥, 등짝 이런 거 그냥 참 이거 다 금지가 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 심리 전문 상담가들의 적대적 동일시라고 하는데 우리 맞으면서 큰 사람들이 아직 우리 세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세대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마 이재 PD님 네, 저는 세대나 뭐 말할 것도 기자님 없어요. 세대는 안 맞으면 이상했었던 시절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사회생활 나와서도 그런 문화들이 좀 남아 있었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라서 근데 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서 고통스러우면 나는 때리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아서 고통스럽지만 그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방법으로는 폭력이 되기 손쉬운 방법이라고 이렇게 채야 된다는 거죠. 동일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 문화가 이렇게 좀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을 잘해야 된다는 건데 저도 아들 둘을 키우잖아요. 아들 제가 가끔 둘. 지금 10살, 7살이니까 난 가끔 내가 헐크가 되는 것 같고 나 목소리도 되게 커진 것 같아. 왜냐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럼 조곤조곤도 얘기를 다 해봤죠. 이렇게 뭐 공부도 많이 해봤고 이 처음에 분야에 잘해보려고 관심도 애쓰죠, 많고 처음에는. 와 근데 뭐 예를 들면 타임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영미권이나 일부 선진국에선 이것도 이제 아동학대 개념으로 범주에 포함돼서 학교 현장이나 학원 현장에서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도 지금 이런 사건들이 현장에서 터지거든요. 타임아웃이 뭐냐 우리 옛날에 학교 교실에서 했던 거 떠드는 사람 나가 있어. 떠드는 사람 뭐 뒤돌아 서 있어. 네, 벽 벌 보고 서 서 있어. 있어. 너무 많이 했죠. 또는 빈 방에 가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어디가 체벌이고 어디가 훈육이고 어디가 학대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개념 속에서 논란이 되게 지속적으로 생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체벌 금지 조항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것도 학대다. 막 강압적으로 소리 지르는 거 학대거든요. 아이가 되게 공부스러워할 수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 키우면서 소리 안 지르게 안 되는 거죠. 당장 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해외여행 갔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남편은 잠깐 어디 딴 데 가 있는데 내 혼자 애를 보고 있는데 양옆으로 찢어져서 전속력으로 달려요. 아하 누구부터 잡아야 되나 그러면. 너 빨리 이리 와. 막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황들은 도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모로서도 연습이 필요한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학대일 수 있고 이런 체벌이고 훈육의 개념을 넘어서는지에 대한 토론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야, 지금 그 손정인 변호사님께서 지나가듯이 했던 그 이 상황 시츄에이션 있잖아요. 네. 호텔 복도에 서 있는데 아이 둘이 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제가 뛰어간단 소리를 말이야. 질렀는데 어떤 우리나라보다 훨씬 법률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국가에서는 정말 학대하는 엄마다. 애한테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 어떻게 되지?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지?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왜냐하면 이제 학부모형들이 워낙 많으니까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박승복 기자님 아직은 애가 네, 아직 없죠. 아이가 없어요. 본인도 약간 아직 애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안 나와서 그런가 봐요. 지금 4043님께서는 맞은 학대는 증거라도 남으니까 처벌이 가능하지만 말로 하는 이 심리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증거도 안 남는데 어떻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만약 뭐 이제 막 법원까지 간다, 뭐 수사를 받는다 이러면은 때리지 않은 이런 언어적 폭력도 그걸 이제 가려내서 정서적 학대라고 해서 요즘에 처벌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공포감을 조성한다라던가 뭐 어린이집 같은 데서 굉장히 험악한 영상을 보여줬다던가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단어, 차별을 조장하는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정도에서는 정서적 학대들이 많이 인정이 되는데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학대예요. 우리 예전에 또 다리 밑에서 주웠어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릴 거야 막 이렇게 예전에 뭐 그런 말 맨날 매일 얘기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실제로 그걸 구체화해서 얘를 계속 협박하는 집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애가 그거에 대해서 트라우마 때문에 정서 발달이 안 되고 어떤 심리적 장애가 남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범주도 요즘은 처벌을 해요. 그렇군요. 많이 바뀌었네요. 저희 어릴 때 그런 얘기는 뭐 숱하게 들었던 얘기들이라. 그렇죠. 그거는 뭐 그냥 흔하게 다들 주어져 다들 주워 자식들이고. 전부 다 주워온 애들이야. 반에 한 반 다 주워온 애들이에요. 다리에서.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곽은혜님께서 이분도 이제 제 기억으로 아이 2명 키우는 어머님인데 친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 권리를 막 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아이가 내 거라는 이 소유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죠. 내가 낳아서 키우긴 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아기를 키우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신성한 의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경순이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있네요. 이 부모 자식 간의 교류를 법으로 막아버리면 부모가 자식 될 때 너무 법의 눈치만 보게 되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다른 이슈인데 이 너무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아이들도 또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또 실제로 뉴스에 나오고 벌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아이들이 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서 막 엇나가는 학교에서도 나 못 때리고 집에서도 못 때리고 아싸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소년범 금지 그 처벌 연령 저하되는 문제와 일맥상통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폭력으로 이 사람이 행동 교정이 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설득과 교육과 이 감정적인 소통으로 이게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행동 아이고, 교정이 네네. 강압적으로 해서 그 당시의 문제는 해결해 보이지만은 똑같다는 거죠. 행동 교정이나 심리적 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부모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아이를 저도 낳아봤지만 한 번도 아이를 어떻게 키워보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뭐 기저귀 주는 거, 젖병 주는 거야 습득이 빠른데 아이를 어떻게 정서적으로 잘 교육시키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캠페인,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선행적으로 될 필요는 있다. 저도 키워보지만 아들 둘이 미친 듯이 싸우고 둘이 막 거의 이제 나중에는 다치게끔 하면서까지 싸우는 시대도 곧 도래를 한다고 선배들이 이야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10살 둘 다 넘어가면 난리 그러면 나죠. 그때 힘도 내가 세지고. 무력을 안 쓰고 얘들을 통제할 어떻게 수 뭐 있을까? 통제를 하거나 또는 교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요. 그 많은 분들도 참 이게 완벽한 어떤 제도라는 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허점들을 잘 막아가는 식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큰 기조는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마음대로 기분 따라서 패는 때리는 이런 육체적인 벌을 내리는 이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순봉 기자 같은 경우는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별로 혼 안 나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는 정말 많이 맞았는데 음. 집에서는 전혀 안 맞았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 문화가 학교에서 때리는 학교들은 다 때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막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은 이 몰래 선생님이 다가가서 이 저희는 그때 그걸 귀쌈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따기를 엄청 세게 때리는데 그걸 할 때는 일종의 다른 애들이 다 같이 조용해 주는 거예요. 야 묵인해 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조용히 갈 수 있게 선생님이 다가갈 수 있게 약간 그런 그리고 맞고
웃고 약간 그런 건데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폭력적인 행위죠. 네, 절대 안 폭력적이고 되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막 그랬고 또 엄청나게 큰 그런 매로 이렇게 맞으면 저도 몇 번 맞아봤는데 맞으면 바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죠. 주저앉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학생들끼리 서로 보고 쟤 왜 주저앉자고 웃으면서 또 가서 자기도 맞고 주저앉고 막 이러면서 그냥 약간 그거를 유쾌하게 받아들였던 게 생각해 보면 약간 문화가 그때는 조금 맞아요. 너무 과거의 문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좋은 그게 게 이제 아니죠. 교사의 체벌권을 인정할 수 있는 문화는 이미 사회적으로 저희가 한참 토론을 해서 바꿔왔죠. 그렇죠. 그래서 꽤 오래된 학교에서 얘기예요. 선생님들로 인해서 체벌로 폭력을 하는 문화를 바꿨잖아요. 음. 요번에 체벌 금지를 바꾸면서 또 문화가 바뀔 그렇죠. 기대해 봅니다. 가정까지 네. 충분히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네. 공감대는 많이 온 것 같아요. 뭐 물론 열이면 다 찬성하지는 않겠지만은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그 다음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죠.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광고 특공대 컴온.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작전 불타는 금요일 손정혜 변호사와 박순봉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이제 조금 더 큰 애들 얘기해 보죠. 아까 이제 그 뭐 한 중고등학생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대학생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등록금 환불 요구 이게 아주 큰 이슈가 돼 버렸습니다. 뭐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2020년 1학기는 사이버 대학 하고 거의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됐죠. 거의 모든 대학들이 건국대 같은 경우로 제 기억으로는 유일한 것 같은데 어쨌든 등록금 일부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게 일파만파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이 건국대가 지난 15일에 총학생회랑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 학비 일부를 되돌려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상대적 박탈감이랄까요. 다른 대학 학생들이 더 강경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하고 연세대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혈서로 보이는 그런 항의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네. 등록금 반환 아니면 뭐 연세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적힌 이 종이에 피로 쓴 것 같은 그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참 혈서까지 나올 정도다. 이제 공이 어쩔 수 없이 정치권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나서야죠. 이 정도 되면. 왜냐하면 이게 대상자가 일단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그 물론 이제 그 아이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마련된 경우도 많겠지만 또 이게 또 지배의 문제,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거의 뭐 유권자 드린 데다가 네. 그 가족들도 유권자이고 정치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이? 근데 적극적으로 뭐 오랜만에 좀 한 목소리 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어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이런 게 국회에서 나왔는데 이 정의당에서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참여 면면이 좀 인상적입니다. 16명의 의원이 참여를 했는데 이 정의당 6명, 민주당 6명, 그리고 통합당 2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무소속 1명 이런 식으로 고루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입법 활동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요. 이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이렇게 유행할 때는 이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일명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 이걸 발의했고요. 이 통합당의 유이동 의원은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등록금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런 걸 내놨고요. 이 특히 중요한 거는 여야의 지도부일 텐데요. 네. 이 특히 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요구 반환 요구 매우 당연한 일이다. 네. 그러면서 이 3차 추경을 통해서 재정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걸 사실상 사이버 대학인데 등록금 왜 받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이버 대학들도 등록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 역시 이 추경 통해서 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일단 그 돈을 쓰자는 그 이 국회의 목소리는 뭐 일관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실제로 돈을 써야 되는 집행해야 되는 또 돈을 마련해야 되는 정부는 참 곤란하겠어요.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기재부에서는 예전에 그 긴급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이거는 뭐 불봐도 뻔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랑 너무 상황이 비슷해요. 일단 정치권,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 요구를 하고 정부에선 좀 난색을 표하다가 네. 그러다가 여론이 더 강해지면 이 정부에서도 좀 수용해주는 그런 그림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이 정부도 정치권의 입장하고 비슷해요. 일단은 대학생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다만 이 재원 마련 방식에서 좀 입장이 갈리는
있는 겁니다. 일단 기재부는 가장 신중한 입장인데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거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등록금은 대학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를 네. 국고로 지원해 준다라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주무부처죠. 교육부는 조금 더 완화된 입장입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현금 직접 지원해 주는 거는 좀 어렵지만 교육부가 대학을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학 측이 스스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좀 이렇게 촉구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 유도를 해보겠다라는 일종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맞습니다. 학생들한테 잘해주면.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근데 이제 사실은 왜 대학이 알아서 줘라 이렇게 교육부에서 강하게 나오지 않냐면은 대학 측이 굉장히 힘들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봤을 때는 대면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등록금을 그만큼 받아서 남는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하라라고 하는 건데 대학 측에서는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해도 돈이 들어갈 뿐더러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감을 해서 재정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대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실제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센티브 방식으로 그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해볼 거고요. 일단 뭐 여론은 지금 우리 시사특공대 특공대원님들 보내는 의견 이 게시판만 봐도 쫙 홍해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아이 둘이나 이제 대학에 보내고 등록금을 대야 할 우리 손정혜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사이버 대학인데 좀 감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재정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대학 측에서는 또 사이버 강의로 전환하면서 갖가지 또 시설물과 시설 투자를 한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사실상 이 시설 이용권도 있잖아요. 사실은 학생들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거나 이걸 못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감면을 받아야 되지만 대학 입장에서 인건비 다 그대로 지출됐다는 거예요. 해고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음식하시는 분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학이 감면 조치할 결정에 대한 어떤 재정적 여력이 없으면은 사실상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부 사립학교들은 또 적립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전면 감면, 전면 반환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지만 일부 감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감액되는 분명은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텐데 정부 지원은 저는 좀 부정적인 것이 아하. 이게 대학교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게 되면요. 지금 사립학교들도 그 얘기가 나와요. 사립학교 보내는 초등학생들 어머니, 중학생들 어머니 무슨 얘기 하냐면은 돈 똑같이 내고 있는 거예요. 학교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정들이 다 존재를 해서 이거를 한두 끝도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보다는 재정 여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학 총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감면 조치를 하고 이 사이버 컨텐츠를 좀 개발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또 뭐 어떤 그 절충안 내진 또 새로운 의견이네요. 변증법적인. 실제로 대학 생활이라는 게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19만 없었으면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책 보고 그런 것들이 크죠 대학에서. 운동장에서 행사하고 미팅하고 축제하고 이런 것들을 향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데 코로나19라는 것은 전 국민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정 부분 다 상실감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는 해야 되는 일상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 근데 그로 인해서 파산과 거의 뭐 기업 같은 경우도 뭐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곳들이 많다라고 너무 많죠. 생각하면 일부 희생은 감수해야 돼서 학생들도 좀 감수하시고 대학도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학생, 정부 그리고 대학의 한 3분의 1 정도씩 너무 기계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씩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 기자님께서? 저는 당연히 대학이 먼저 자구책을 좀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문제가 저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매번 항의를 하잖아요. 네, 그 불만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부 대학일 수도 있지만 적립금 많이 쌓아놓고 높은 등록금 받아가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기존에 있었고 그렇죠. 적립금 너무 많이 쌓여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 적립금을 쓰지 않고 세금을 받아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 건대는 되고 다른 대학들도 일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대가 네, 이런 안을 네, 내놨다라면 그러니까 일단 대학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을 먼저 보여주고 그러니까 성의를 먼저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장비 갖추는데 돈도 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좀 인정이 되면 또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걸로 사실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이슈를 그래도 좀 알려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손정혜 변호사님 억대 뇌물하고 또 성접대 뭐 별장 저는 접대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별장 성폭행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어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는데 1심 말씀드리면 1심에서는 검찰에서는 12년형 구형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무죄 이렇게 판결 내려졌죠. 2심 항소심 어떻습니까? 사실 전부 무죄가 나옴으로 인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았었는데 1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소시효였어요. 진실이 너무 늦게 발견되다 보니까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문제로 이제 무죄 판결, 면소 판결이 나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것은 이제 검찰 측에서 불복해서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성접대 사실은 맞다. 하지만 이건 성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1심에서 판결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청탁이라든가 직무대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었다. 그리고 저축은행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도 직무 관련성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그 입증이 부족했다고 본 거죠. 네, 검찰은 이렇게 되면 이 검사 이 소위 스폰서 문화라는 것이 뇌물이 아니라 그럼 직무대가성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의 판단이 있다면 너무 부정적이다. 우리 사회 이렇게 이제 너무 좋게 해석했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항소심에서 검찰로서는 이것을 뒤집고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대가성, 대가성에 대한 것들을 추가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증인으로 이제 1심에서 나와 있던 윤중천 씨 다시 불러달라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원에서는 1심에서 했던 증인인데 왜 또 필요하냐 이렇게 지금 서로 공방이 오가는 상황이고요. 일단 결론은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너무 오래된 사건을 이제서야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증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라는 큰 병을 제대로 넘지 못하는 점이 크거든요. 어찌됐든 김영란법이 있기 전에 발생된 이런 갖가지 향응, 유흥에 대해서는 처단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 그냥 아쉬움이란 표현으로 끝나기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저질러졌던 일들도 너무 좀 끔찍한 측면도 있고 그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가 싶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각종의 이제 향응이라든가 선물이나 골프채 이런 금전적인 이득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뇌물이 인정이 됐죠. 유죄로 그렇죠. 인정이 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유죄인데 왜 저축은행으로부터 성접대 받은 것은 무죄이냐. 직무대가성 너무 좁게 해석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유죄의 입증 자료를 참고해달라고 내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영란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재수 전 부시장이 있었을 땐 김영란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직무대가성이 없어도 그게 위법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회의 흐름과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직무대가성의 범위가 해석 여지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은 법이고 기분은 매우 괘씸하고 불쾌합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이제 기사 특공대 4부로 넘어옵니다. 굉장히 달달하고 뭔가 촉촉하고 좀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청취자님들께 경례 특공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Welcome to the party. Welcome to the party. Welcome to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6월 19일 금요일 작전을 계속 진행해 봅니다. 호연님께서 우리 특공대원 호연. PD님 특공대 선곡은 PD님이 하시나요? 점심 때마다 클럽에 오는 같은 그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태원 클럽 아니고요. 시사 특공대에서 스트레스 푸는 중 너무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 그 선곡이에요. 다른 건 다 우리 다른 제작진들이 다 해주고 딱 하나 고르는데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죠. 계급 달라고 했는데 우리 호연 씨는 하사 한 번에 하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거 읽어드릴까요? 앞서 그 대학 등록금 문제 가지고 얘기를 저희가 좀 치열하게 해봤더니 사실은 제가 의견이 갈렸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9대1
어쩌면 그보다 더 많게 9.5대 1 정도로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 이 지원해 주는 건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7777님. 야, 이 번호 볼 때마다 사고 싶네. 7777. 대학 등록금 문제는 건국대학교에서 우리가 봤듯이 학교와 학생이 조율할 문제지 정부가 나선다거나 국고가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왜냐? 대학은 선택이지 의무 교육이 아니니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465 하나님께서는 저는 지금 집에서 애 둘이 재학 중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등록금을 뭐 도와준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2주의 레드카펫 시사특공대의 사실 한 주 동안 마감하는 마지막 순서예요. 물론 주말에도 방송을 하긴 하지만 주중에는 아주 비주얼 강렬한 그런 우리 스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선윤님께서는 잭디 그렇게 정치쇼에서 선윤이 우리 선윤이 하고 제 이름을 불러주더니 이제는 입대도 안 시켜주시네요. 실망이야 라고 했는데 오빠가 미안해 선윤아. 오빠가 그동안 좀 힘들었어. 우리 선윤이 이따가 재영이 오빠한테 선윤이한테 커피 쿠폰 하나 주라고 할게. 재영이 오빠 목소리를 들어보렴. 자, 광고 듣고요.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최재영 특공대원 만나볼게요. 기다려, 딱 기다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금요일 4부입니다. 한 주간의 화제 인물들 선정해서요. 우리 시사 특공대에서 특수 제작한 레드카펫을 사뿐사뿐 밝게 해드리는 시간이죠. 2주의 레드카펫. 저희가 늘 매일 보는 라디오 또 유튜브로도 진행을 하는데 뭐 일주일 중에서 모든 코너를 다 합쳐가지고 비주얼만으로는 가장 강렬하다. 가장 꽉 차 있다. 가장 뭔가 흘러 넘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로 좀 매콤한 거 드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 거의 뭐 퐁듀 수준의 어떤 느끼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매끄러운 느끼함. 비주얼갑 최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사이에 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안 듣고 있다가 이거 보러 온 분들이 많으시죠. 몇 개만 읽어볼게요. 한 10개 온 것 같은데 네. 김주희님, 김주희대원 최재영 특공대원님 때문에 금요일만 기다렸어요 하고 으흐흐흐흐흐흐 이건 뭐야? 그래요. 1616님 잭디랑 기자님 잘생겼어요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얹혀가는 기분이 있죠. 그리고 네. 이분 참 너무 섭섭하다. 정수진님 네. 저희 이제 특공 애청 대원인데 두 분 진짜 비슷하네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으신 최재영 대원님이 눈웃음이 이뻐요라고 구체적으로. 아니 그런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제 대장님이랑 저랑 한 자릿수. 75년이에요. 저 79년생. 뭐야 그럼 친구네. 아저 제 주변에 79년생들 다 저한테 말로 와요. 말로 와 편하게 뭐. 알겠습니다, 대장님.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별 얘기 다 있네요. 길거리 캐스팅 받아봤냐는 질문도 있고 이런 얘기는 저 콜투쇼나 이런 데 가서 하세요. 여기 그런 얘기 하는 데 아니에요. 자 우리 최재영 기자님께 아까 심선윤 대원께서 계속 아쉽다. 왜 나 소홀하게 대해주냐. 왜 나를 봐주지 않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 이름 불러드리고 커피 쿠폰 주신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감독님 에거 조금 촉촉하게. 네. 우리 대장님과 오랜 인연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심선윤님께 커피 쿠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네. 죄송해요. 이거 잘 안 되네요. 내가 쉬워서 다 쉬운 줄 알았지. 네. 이거 진짜 대장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알려주세요. Listen and repeat. Yes. 자, 심성윤님께 카드가폰 날려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제가 오늘 집에 와서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와서는 제가 대장님을 좀 능가한 느끼함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쩔 수 없는 게 기자라는 직군이 이러지 말라는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그렇죠. 한 10년 넘게 받았죠. 그러니까 네.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레드카펫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어원의 나야나에 맞춰서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상당히 소화하기 어려운 자신만만한 음악인데 누굽니까? 네, 아주 중년의 남성인데 걸음걸이도 상당히 당당한데요. 중년의 남성. 저도 보이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친숙한 이 얼굴은 아닌데 저분 내 사위도 아니고 너 사위도 아니고 법사위
네, 그렇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아주 핫한 자리로 많이들 익숙해진 자리일 겁니다. 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진을 또 찍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든 그 상위위원장의 뭐 꽃이다, 핵심 자리, 마지막 관문이다, 온갖 수식어가 다 붙어 있어요 이 자리에. 그렇죠. 법사위원장 자리. 뭐 그동안 다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밀고 당기고 난리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윤호중 의원이 됐네요. 네, 조금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다라는 좀 평도 좀 많아가지고요. 본인도 살짝 어리둥절한 그런 모습이고요. 선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4선입니다. 뭐 중진이네요. 중진입니다. 네, 경기도 구리에서만 4선한 중진이고요. 그리고 이분 지금 이제 윤 위원장 같은 경우에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인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완전 당권파네요, 그냥. 그렇죠. 제대로 그렇죠. 된. 당권파 중에도 실세.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 뭐 총선 기획단장, 뭐 공천심사관리위원회라고 당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공천하는 거기서도 부위원장도 했고요. 선거대책 본부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아주 실세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의원이 이번에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무나 그냥 뭐 이렇게 뽑기로 시키진 않으니까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호중 의원을 법사위원장 자리로 앉힌 그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부와 검찰개혁 완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가장 정권 과제로 정권 수행 과제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지 않습니까?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역할을 가장 잘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은 청와대와 민주당과 잘 교감하면서 네. 그들의 의중을 잘 반영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의 방향성을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실권, 실세라고 불리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발탁이 됐고요. 이제 아무래도 실세다 보면은 위에랑 소통이 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을 막 추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론이 조금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 만약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약간 여론이 조금 약간 흔들흔들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정을 하면 그럴 때 위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지금 계속 밀고 가야 돼? 아니면 살짝 한 발짝 물러서야 돼? 이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위랑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을 법사위원장에 앉혀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다음에 각종 민생 개혁들. 민생 개혁이라는 것도 법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법이 통과가 되려면 법사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개혁을 좀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무적인 그런 계산보다는 실질적인 이 개혁의 방점을 그렇죠. 찍은 그런 인사다. 이렇게 뭐 이것도 인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다른 상임위는 지금 상황 어때요? 뭐 몇 대 몇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막 이번에 상임위원장이 이제 결정이 된 상임위가 6개거든요. 네. 근데 총 우리 국회에는 18개의 상임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민주당 목 6개 이렇게들 표현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럼 18개 중에서 뭐 민주당은 몇 개, 통합당은 몇 개 이렇게 각자 몫이 있는 건가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합의하는 거예요, 양당이.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난 15대 때는요. 네. 그때 15대 때 다수당을 차지했던 당이 워낙 오래전이라. 네. 상임위 18개 위원장을 다 석권해 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좀 합의를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민주당이 상임위 18개 중에서 11개는 우리가 위원회 우리가 할게. 네. 나머지 7개는 통합당이 가져가라. 제안을 했죠. 근데 이걸 안 받아줬잖아요, 통합당이.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그냥 알아서 11개 중에서 6개만 추려서 지난 15일에 했던 국회 본회의 하기 전에 자기네들 이제 회의를 통해서 6개 상임위원장들을 이제 선출해서 그 상임위원장들을 올렸고요. 네. 그때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던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되면서 이제 6개 상임위원장들만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는 윤후덕 의원이 네. 이제 선출됐고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학연 의원, 그다음에 외교통일위원회는 송영길 의원, 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정회 의원,
국방위원회는 민홍철 의원 이렇게 6개 상임위원장들은 지금 현재 선출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국회의장께서 박 의장이 그 네. 본회의 취소하고 일단 기다려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빨리 미래통합당에서 원내로 돌아와서 뭐 아. 할 건 하고 맡으실 건 맡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그쪽에는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쉬고 있죠. 뭐 머리를 사퇴를 한 식힌다. 상태인 거고요. 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돌아오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시간이 좀 같다.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에는 힘들겠네요. 다음 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일주일 뒤에 우리 최재형 기자하고 다시 만났을 때 즈음에는 뭐라도 좀 윤곽이 잡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아이고야. 네.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 정도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 레드카펫 인물 만나보죠. 굉장히 약간 좀 저렴한 느낌이 없지 않은 편곡이네요. 군간대 LPG의 빨간 마후라 함께 군인 같아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네. 근데 군복을 보니까 공군이네요. 분위기가 대장급 정도로 아주 위세등등하게 등장했는데 계급장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일반 병사예요. 뭐야? 양손에 숟가락을 들고 있네. 젓가락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젓가락. 번쩍. 야, 저거 금수저 같은데요. 금수저. 네, 이번 레드카페 인물은요. 네, 서울의 한 공군부대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금수저 병사입니다. 네, 참 이 카드 수저 거려가지고 네. 별게 다 있네. 이제 금수저 병사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공분했어요. 그렇죠. 뉴스 보고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제 글 때문에 이제 게시판에 이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었죠. 네, 금천구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있었던 한 병사가 네. 이제 특혜를 받았다라는 음흠. 게 주된 골자고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들은 보면은 이제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자신을 이제 부사관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병사보다 부사관이 더 계급이 높잖아요. 높죠. 근데 이제 그 병사가 부사관들한테 뭐 음료수 심부름을 시키고 그다음에 1인 생활관을 쓰고 그다음에 무단 외출도 하고 빨래 신문을 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글을 쓴 네, 부사관은. 부사관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공군에서는요. 이제 공군 참모총장이 감찰이 아니라 헌병한테 수사하라고 지시했어요. 훨씬 센 조치네요. 센 조치죠. 감찰은 그냥 얘기를 들어보는 거지만 네. 수사는 강제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사관이 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현재 공군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혹시 지금 이분이 이 신용평가 그 회사잖아요. 네, 굉장히 네. 유명한 회사입니다. 나이스 알죠? 그룹의 네. 부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는데 혹시 이 정도로 재산이 많고 혹은 뭐 재산이 아니라도 권력자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식의 계층을 병무청에서 따로 좀 관심 있게 뭐 이렇게 관리하는 관심병사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이런 있어요. 생각도 있어요. 있어요. 그게 병적 관리 대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병무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방금 우리 대장님이 말씀해주신 고소득자. 근데 이게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엄청 많은 사람들. 1년에 막 연봉 한 7, 8억 7, 이상 8억 이상 되는 되는구나. 사람 한 10억 원 돼야 되지 않을까요? 10억 원 돼야 되죠. 40% 넘으니까 그죠? 그렇죠. 한 10억 원 돼야 됩니다. 뭐 연봉. 이것저것 빼고 하면은 저랑 최재형 기자는 여기 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희망을 가져요 젊은이. 저희가 이걸로 뭐 어떻게 희망 있을까요, 대장님? 열심히 해봅시다. 어쨌든. 하여튼 뭐 저희는 상관없고요. 뭐 네. 그다음에 체육 선수, 연예인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3만 6천 명 정도를 병적 관리 대상이라고 해가지고요. 흔히 말해서 금수저라 불리는 네. 그런 이제 사람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번에 의혹이 제기됐던 병사는 이 병적 관리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병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포함이 되지 않은 병사인데 근데 이제 좀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근데요 제가 나온 부대예요. 저 공군 장교를 군대 갔다 왔는데요. 야 제가- 멋있는 거 다 했네. 그쵸. 공군 장교라. 네, 갔다 왔는데 여기 금천구에 있는 이 부대가 어딘지 알아요. 네, 제가 있었던 곳이 공군 방공포병 유도탄 사령부에 제가 있었는데 그 멋있다. 예하 부대예요. 그 예하 부대 금천구에 진짜 이렇게 공군 부대가 있어요. 길 옆에 서울 도심에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 도심에 있다 보니까 이동도 편하고 인기가 낮은 많았죠. 부대 나오면. 네, 인기가 많았죠. 인기가 많아서 이제 좀 많이들 가고 싶어했던 부대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 저 예전에 이제 군대 생활 이제 군생활 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몇 번한테 좀 해봤어요. 뭐 사정이 어떤 거냐 진짜. 그랬더니 이제 군에서는 약간 좀 이런 문제도 있었나 봐요. 이제 이 병사가 좀 이렇게 아프다고 했나 봐요. 계속 몸이 아프다. 네, 몸이 아프다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자꾸 이제 부대에 아픈 애들 좀 자꾸 관리해달라고 요청도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아픈 병사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을 군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군의 입장인데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과잉 좀 관리가 너무 된 거, 잘해주겠다.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잉 뭐 좀 대응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던데요. 근데 뭐 사실관계는 이제 어차피 이제 군에서 조사를 하니까요. 감찰이 아니라 조사를 하니까 사실관계는 밝혀질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걸 보면은 약간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 밝혀도 되겠지만 한겨레가 이 부대장, 네. 부대장인가? 하여튼 부대에 있는 꽤 고위급 간부의 음성 녹취 파일을 뭐 확보해가지고 뭐 기사에 쓴 게 하나 있던데요. 보니까 뭐 약간 그 이 병사에 대한 특혜, 이 병사만을 잘해줬던 부분을 대해서 좀 무마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대 내에서 있는 정수기 물이 몸에 맞지 않으니 뭐 그냥 외부에 있는 시중에 있는 생수를 좀 제공하는 걸로 이야, 하면 안 되겠는 기가 막힌다. 뭐 하자라든지 아니면 군내에 있는 세탁 시설이 좀 깨끗하지 않아서 아이 그 병사가 조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으니 외부의 세탁물을 맡겨서 하는 걸로 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하여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와, 만약 그 지금 우리 최재형 기자가 말한 그 뭐 물론 최재형 기자도 인용을 하긴 했지만 한겨레 네네. 그 기사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무리 몸이 안 좋다고 해도 부대원들이 다 같이 먹는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 정수기 물까지 신경 써주는 게 과연 우리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건가. 선인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뭐 이 빨래 의복 세탁하는 그 방식도 야 옛날 쉽지 생각난다. 참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먹었던 물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가 좋아져야죠. 병사들도 당연히. 하지만 네네. 그게 골고루 다 좋아져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차라리 최재형 기자 얘기 이 공군 측의 이 해명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애가 부잣집 아들이 아니어서 진짜 아니라 아파서? 정말 아파서 우리가 특혜를 줬다. 그렇죠. 이게 사실이었으면 차라리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죠. 또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한 주 동안 이슈가 됐던 이런 인물들도 소개받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어떤 노래예요? 제가 모니터를 하면서 우리 최재형 기자 관련된 이 관련 검색어들을 쭉 봤더니 의외로 배우 조한선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요? 난 몰랐던 것처럼. 아니, 저 연기 잘했죠. 아까 그건 잘 못하더니만 커피 쿠폰은 못하더니만 연기는 잘하네. 그래서 제가 우리 SBS 뮤직 네. 이 뱅크를 다 뒤졌는데 조한선 배우가 부른 노래가 딱 한 곡 있어요. 고맙습니다, 대장님. 골라봤습니다. 이승환의 그 1집에 있는 명곡이죠. 네. 오늘 유난히 헝클어진 머리 좋은 날을 리메이크했더라고요. 박진희 씨 배우와 함께 리메이크한 이 노래 엔딩곡으로 띄워드릴게요. 기자님. 고맙습니다, 대장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네. 최재형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시사특공대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방송합니다. 12시에 만나요. 우리 특공대원님 여러분 안녕.